안녕하십니까. 시열재단 이사장 찐소리 쓴소리 김원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대세효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세효는 일부 회사소송, 기관소송, 그리고 헌법재판소송 등에서 적용하는 법 이론입니다만 조금은 어렵습니다. 대세효의 뜻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는 영화 배우이자 가수였던 옥소리가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간통죄를 위헌이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옥소리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이후에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던 5천여 명이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대세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씨의 가처분 사건에서의 효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미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되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이 대세효 법리를 오해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세효는 판결이나 결정에 보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심리하던 중에 3명이 퇴임하면서 심판이 중단될 위기에서 나온 임시조치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을 때 탄핵이 성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을 어기면서까지 6인 체제로 심내야만 하는 이유로는 2%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법을 해석하면 법의 체계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관 3명을 충원하여 9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것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번에는 헌법과 법률을 어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9명이 다 찰 때까지 그대로 두면서 지켜보아야 하느냐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87조와 89조를 적용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원에 기소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당장 끌어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완성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180일이면 얼마든지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쇠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든 실수로든 부러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정재선 판사와 마은혁 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하면 됩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헌법재판관을 바꾸기로 합의하면 됩니다. 이것은 정재선 판사와 마은혁 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사퇴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옛말을 상기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정재선 판사와 마은혁 판사 가운데 누가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제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상황은 진흙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개싸움을 하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6명에게 맡기면 1명의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인해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으니 9명으로 늘리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헌법재판관을 9명으로 늘려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으니 현행대로 6명으로 끌고 가다가 판을 뒤집자는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2017년에는 정반대였습니다. 2017년에 민주당의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고,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말이 달랐는데도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사과할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제일 덕목을 철면피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후한무치 철면피가 돼야만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만은 역사의 진리는 그 반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장은 모두 틀렸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선 특정 정파의 이익에 따라 법을 멋대로 오독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옳지 못한 방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의 공범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고 지금의 정국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아울러 헌법재판관이 6명이든 9명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쓸데없는 삿바싸움을 그만하고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서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길만이 양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상생의 방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무슨 근거로 윤석열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거냐라고 물어오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형법에서 말하는 내란죄의 범죄 구성 요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전원책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인 전원책의 망명정부에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미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죄를 다스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구성 요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란 하위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성은 사람끼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나 안 했나를 뜻합니다. 원시사회에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도 큰 문제가 안 되었지만 문명사회에선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살인에 대한 해당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위법성은 그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이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형법에 해당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면 위법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성이란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관해 행위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조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책임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서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수범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력을 수반하는 행동을 하는 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를 참절하지는 않았지만 국헌을 문란케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난입했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에서 해당성이 딱 들어맞는 행동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87조에 불법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법성이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성년자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금치산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책임성도 있습니다. 객관적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의나 의지도 있습니다. 주관적 범죄 구성 요건도 충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폭력 행위를 동원해서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수입니다. 그러므로 내란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판결한 자는 법을 농단한 법꾸라지로 역사의 오명을 남기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받지 않고 화려하게 귀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윤석열 체제 아래에서 960여일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체제 아래에서 180일을 더 산다고 해서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분히 기다리면서 윤석열의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혼란을 잘 수습하기 위한 팁을 찐소리 쓴소리 차원에서 하나 제안해 볼까 합니다. 국회는 지난 12월 10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든 최상목 권한대행이든 특별검사 추천을 국회에 의뢰해야 합니다. 이 법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지혜로운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겉돌기만 하니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민주당이나 혁신당이 마음대로 선정하고 권한대행은 그냥 임명해야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조원 가운데 특별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적은 구슬을 주머니에 넣어서 잘 섞은 다음에 제비뽑기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혁신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만 일을 잘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추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선출하고 임명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헌법재판관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재선 판사와 마은혁 판사 가운데 한 분이 사퇴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지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모든 법관의 이름을 쓴 구슬을 놓고 뺑뺑이를 돌려 헌법재판관을 뽑은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촉구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부터 정상화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추천 방식을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백날 싸우기만 하면 국민의 눈살만 찌푸리게 만듭니다. 서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관을 3명 충족하는 일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니까요.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수선한 세월이지만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